새벽 5시. 강은주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관절 여기저기가 뻐근했지만 이 정도는 이제 일상이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자리한 은주 서점의 문을 여는 순간 책들의 은은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냄새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 서점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입구에서 안쪽까지 대략 15평 남짓한 공간에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소설, 시집, 인문학 구서들이 줄을 이뤘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다. 계산대 뒤편 작은 의자는 은주만의 특별한 자리였다. 그곳에 앉으면 서점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은주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한 책장들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어떤 책은 이미 10년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지하에 새들어 사는 대학생 이도훈이었다. 20살의 앳된 얼굴에 늘 정중한 말투를 쓰는 녀석이었다. 아, 도훈아, 벌써 일어났구나. 학교 가는 길이야? 네. 오늘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는 따뜻하게 웃었다. 이 녀석은 늘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 아들보다 더 세심하게. 괜찮다.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 너나 아침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도훈이 나간 후 서점은 다시 고요해졌다. 은주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다. 이런 평온한 순간들이 은주에게는 소중했다. 서점을 연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꿈을 키웠고 아들 성호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곳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창밖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오전 10시쯤 서점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할머니, 세계사 참고서 있나요? 있지. 잠깐만. 은주는 익숙한 동작으로 해당 코너로 가서 몇 권의 참고서를 골라왔다. 이 중에서 골라봐.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중 한 권을 선택했다. 계산을 마치며 은주가 물었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꿈이 뭐야?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열심히 하면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나간 후 은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일들이 그녀가 서점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였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일이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간단히 김밥 한 줄로 식사를 해결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도 줄어들었고 혼자 먹는 밥은 늘 서운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아들이 어릴 때는 셋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오후 2시쯤 서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 박성호가 며느리 유지영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성우는 40이 넘은 회사원이었고 지연은 30 중반의 디자이너였다.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성우야.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어머니 안부나 여쭈러 왔어요. 지연이 먼저 대답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느꼈다.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서점일이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뭐가 힘들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그래도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지연이 말을 이었다. 요즘 동네에 큰 서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온라인으로 책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은주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물론 사실이었다. 예전에 비해 손님은 많이 줄었고 수입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성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서점도 정리하시고. 서점을 정리하라고? 은주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묻어났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이제 힘드실 거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덧붙였다. 너희가 뭘 알아본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는 곳들 말이에요.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아서. 은주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눈치챘다. 요양원 이야기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 서점이 내 집이고 내 인생이거든.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니?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지연이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주는 잔잔히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배려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알겠다. 너희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아직은 괜찮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며 은주는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성우와 지연은 얼마 더 있다가 돌아갔다. 그들이 나간 후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은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워 보였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되자 은주는 서점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석연치 않았다. 특히 서점을 정리하라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은주의 청춘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터전이었다. 남편과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빈점포를 보며 둘이서 꿈을 키웠던 날들. 첫 번째 책을 진열하며 설렜던 마음. 첫 손님을 맞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아들 성호도 이곳에서 자랐다. 어릴 때는 서점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먼저 읽어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이 서점을 정리하라고 한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꺼낼까?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밤이 깊어갈수록 은주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평온했던 서점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점을 열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리고 책들과 함께 하루를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새벽 4시.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거리는 고요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참을 누워있던 은주는 결국 일어나기로 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서점 문을 열었다.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은주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서점을 정리하라니 혼잣말이 작은 공간에 메아리쳤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떠나라는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물론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은주에게 전부였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고 아들을 키운 곳이며 수많은 사람들과 책을 통해 만난 곳이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다.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그때 지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도훈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다. 어머님? 도훈이 서점 입구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도훈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밝음이 없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 무슨 일인데? 은주는 도훈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도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은주 옆에 바싹 다가 앉았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하라니? 무슨 말이야? 아드님과 며느리분 말이에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부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성우와 지연이가 왜? 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어제 밤늦게 지하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큰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들리게 된 거라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 그들이 했던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점도 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근처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요. 은주는 말을 잃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확실해.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서점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요. 도훈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어색한 표정, 서점을 정리하라는 말, 요양원에 대한 언급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도훈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주저하고 있었다. 뭔데? 며느리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은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치매라니. 그런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스스로도
전혀 그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정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걸 들으니까 뭔가 핑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거짓 병명까지 만들어내다니. 이것이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이 하는 일인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고마워. 도훈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몰랐을 거야. 은주는 도훈의 손을 잡았다. 20살밖에 안 된 대학생이지만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고 용기 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지? 은주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려 할까? 분명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네. 저도 여러 번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도훈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은주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얼마나 충격적이셨을지 알겠어요. 하지만 미리 아신 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준비라니? 그냥 당하고만 계실 건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훈의 말에 은주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자신도 뭔가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증거를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은주는 도훈의 성숙한 판단에 놀랐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할 줄은 몰랐다. 법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나?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재산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은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요양원에 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재산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이었다. 어머님, 혹시 서점이나 건물 관련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2층, 내 방에 있어. 그럼 일단 그 서류들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의 말이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하시는 말들을 녹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음을? 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은주는 점점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다.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도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을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반기며 서점 문을 열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다. 어머님, 오늘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오시면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구나. 은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이 서점은 자신의 인생이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다. 비록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더라도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훈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아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대신
이 젊은 청년이 옆에 있어주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말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걸까? 가족이 이렇게 적이 될 수 있는 걸까? 의심과 불안이 서점 안의 정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도훈과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다. 은주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서점을 운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2시경 은주는 잠시 은행에 갈 일이 생겨 서점을 비우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문을 잠그고 나갔겠지만 단골 손님이 책을 찾으러 온다고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둔 채 나갔다.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야. 혹시 손님이 오시면 잠깐 기다리라고 해줄래? 지하에서 올라온 도훈에게 부탁을 했다. 도훈은 흔쾌히 승낙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은주가 나간 지 10여 분 후 서점 문이 열리며 유지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차림새가 단정했고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안 계시네요?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계산대 뒤쪽으로 향했다. 도훈은 지하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수상한 기색이 느껴졌다. 지연은 계산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이었다. 평소 며느리로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도훈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뭘 찾는 거지? 도훈은 숨을 죽이며 지연의 행동을 관찰했다. 지연은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쳐보았다. 그것은 은주가 서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였다. 지연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휴대폰으로 중요해 보이는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월별 매출, 임대료, 공과금, 생활비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지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도훈에게까지 들렸다.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지연은 이번에는 서점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서점의 평수를 가늠해보고 창문 위치를 확인하며 건물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서점 내부 곳곳을 촬영하기도 했다. 도훈은 이 모든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했다. 은주에게 보여줘야 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다. 지연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자세히 보니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었다. 이 일대의 땅값 시세표, 최근 거래, 내역, 그리고 개발 계획서까지 있었다. 이 근처 땅값이 이렇게 올랐구나. 지연은 서류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땅값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자료의 밑줄을 그으며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다. 그때 서점 문이 다시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다. 지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약속된 만남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됐어? 다 확인했어. 생각보다 상황이 좋네. 성우는 지연이 펼쳐놓은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수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맞아. 월 매출이 50만 원도 안 돼. 이걸로 어떻게 살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묻어 있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어머니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 말에 동의하실 거야. 그렇지. 더 이상 버티실 수도 없을 거고. 두 사람은 서류를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내가 연락해 볼게. 이 정도 입지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5억이면 충분하지. 어머니 몫을 빼고도 우리가 가져갈 건 꽤 될 거야. 어머니 몫은 얼마나 드릴 생각이야?
성호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계산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양원 비용으로 10년은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4억을 가져가는 거네. 맞아. 그 돈으로 우리도 집을 바꿀 수 있고. 도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은주가 평생 일궈낸 터전을 이렇게 차갑게 계산하며 나눠 가지려 한다니. 더구나 정작 주인인 은주에게는 5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주려고 하다니.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동의하실까? 성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했어. 어머니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치매 진단서를 어떻게 받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 지연의 말에 성호는 약간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래도 어머니를 속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속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하는 거야. 이 나이에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 아니야.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마치 정말로 은주를 위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하잖아. 아이 갖고 싶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어려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었다. 그럼 언제부터 진행할 거야? 다음 주부터. 일단 병원 예약부터 잡을게. 어머니께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면 돼. 알겠어. 그럼 나는 부동산 쪽 알아볼게.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장부 사진과 부동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고 성우는 서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했다. 참, 어머니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알겠어. 그런데 어머니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하지? 의심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병원 가자고 하는 건데. 지연의 말에는 교묘함이 묻어 있었다. 은주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당연한 일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 잡을 테니까 그때 어머니 모시고 와. 알겠어.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서점 밖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행 업무를 생각보다 빨리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성호야. 지연아. 언제 왔어? 성호와 지연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평상시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좀 일찍 왔네. 은행에서 일찍 끝나서 다행이야. 은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내가 들어올 때 뭔가 심각해 보이던데. 은주의 질문에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 그냥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점도 힘드실 텐데 걱정되어서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그래도 어머니, 건강은 챙기셔야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건강검진 많이 받으신다던데. 어머니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연의 제안에 은주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검진은 뭘?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은주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성우가 나섰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주세요. 알겠다. 알겠어. 생각해 본다니까.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은주는 서점 정리를 시작했다. 성우와 지연은 더 머물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들은 인사를 하고 서점을 나갔다.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들이 나간 후 은주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말이 계속 신경에 쓰였다.
그때 지하에서 도훈이 올라왔다.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까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왔다 갔어요. 그래? 그것 정도는 괜찮잖아.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훈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은주에게 이야기했다. 지연이 장부를 촬영한 것, 부동산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한 것, 5억에 매각하고 1억만 은주에게 주려고 했던 계획까지. 은주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도훈이 보여준 휴대폰 영상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정말 저런 말을 했다고? 네. 다 녹화해뒀어요. 어머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은주는 영상 속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이렇게 차갑게 계산하며 나눠 가지려 하다니. 배움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은주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뇌리를 스쳤다. 이 서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꿈을 키워주는 공간이었다. 그런 곳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아들과 며느리가 원망스러웠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지 않아. 정말 괜찮지 않아. 은주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들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그리고 평생 지켜온 가치관까지. 모든 것에 금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 수 없었다. 도훈이 보여준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그렇게 차갑게 계산하며 나눠 가지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다. 1층 서점으로 내려가 작은 등을 켜고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책들이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고요한 공간에 스며들었다. 은주는 아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성호가 어릴 때는 얼마나 착한 아이였던가.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모습이 선명했다. 언제부터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 결혼하고 나서부터일까? 아니면 그 전부터 속마음은 이랬던 걸까? 그때 지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훈이 올라오고 있었다. 어머님, 잠 못 주무세요? 도훈아, 너도 못 자고 있었구나. 걱정되어서요.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도훈은 은주 옆 의자에 앉았다. 20살의 젊은이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어머님,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오늘 녹화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은주는 도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아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걸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호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일일 거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다. 내 아들이야. 설마 날 해치기까지 하겠니? 은주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오늘 그분들이 한 말 들으셨잖아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인데, 어머님, 믿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도훈의 단호한 말에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20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현실적이고 냉정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일단 서점에 CCTV를 더 설치해야 해요. 오늘처럼 어머님이 없을 때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출입구에 오래된 CCTV가 하나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각도도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만나는 사람들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의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도훈의 적극적인 제안에 은주는 놀랐다.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도훈아, 내가 왜 이렇게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너희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구멍가게였는데 평생 그걸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죠. 도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런데 나중에 삼촌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평생 일하시던 걸 갑자기 그만두시니까 기력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은주는 도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주는 감동했다. 이 젊은이에게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을 보상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고마워, 도훈아. 정말 고마워.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래, 도와다오.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은주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곳을 끝까지 보호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은주와 도훈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도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CCTV 카메라를 주문했다.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이걸 저쪽 책장 위에 설치하면 계산대 주변을 모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음성도 녹음이 되나? 네. 10m 범위 내의 대화는 다 들릴 거예요. 카메라가 도착한 후 도훈은 능숙하게 설치를 마쳤다. 위치도 교묘해서 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발견하기 어려웠다. 어머님, 이제 핸드폰으로도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훈은 은주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주었다. 신기하게도 화면을 통해 서점 안이 그대로 보였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 요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집에 계실 때도 서점에 누가 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틀 후, 성호가 다시 서점을 찾았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으로 보아 은주가 없을 시간을 노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주가 2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호는 지연과 함께 왔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핀 후 서점 안쪽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나 봐. 다행이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봐야 해. 지연은 가방에서 줄자를 꺼내 서점의 정확한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성우는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벽에 금이 간 곳이 좀 있네. 그래? 그럼 수리비까지 계산해야겠다.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 새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되고 있었다.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분노를 참고 있었다. 여기 습기도 좀 차는 것 같고 1층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위치는 좋잖아. 맞아. 대로변이라서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학교도 많고. 지연은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양 서점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언제 온다고 했지? 내일 오후에 온대.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자고 했어. 어머니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결과 나오면 그때 말하자. 그때가 되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실 거야. 성우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상태였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하지?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두 사람은 30분 정도 더 서점을 둘러본 후 나갔다. 은주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1층으로 내려왔다. 어머님, 다 보셨죠? 도훈이 지하에서 올라왔다. 그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응, 다 봤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기대나 환상은 없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그래,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은주는 마침내 서점을 지키기 위한 결심을 완전히 굳혔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면 어머니로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훈아, 내일 부동산 업자가 온다고 했지? 네. 내일 오후에요. 그럼 그것도 다 녹화해야겠네. 물론이죠.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평생 지켜온 이곳에서의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어떡해요? 내 아들과 싸우게 될 줄 말이야. 도훈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키는 전쟁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주와 도훈은 그동안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성호와 지연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는 장면, 가짜 의사와 통화하며 진단서를 조작하는 대화, 그리고 은주 몰래 서점 열쇠를 복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CCTV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화요일 오후 3시, 은주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시간 있으면 지연이랑 같이 서점에 좀 와라.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꼭 와야 해.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도훈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은주는 서점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을 놓고 의자 3개를 배치했다. 그리고 준비해둔 녹음기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후 4시, 성호와 지연이 서점에 들어왔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두 사람의 표정이 어색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일단 앉아라. 은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성호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자에 앉았다. 뭔가 심각해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프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말끔해졌지. 은주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내 서점을 팔고 날 버리려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부인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증거가 있어. 은주는 테이블 위에 USB를 가리켰다. 너희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서 5억에 팔기로 한 것. 나한테는 1억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가려던 것.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려던 것까지.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 지연이 재빨리 나섰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니? 은주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곧이어 성호와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5억이면 충분하지. 어머니 몫을 빼고도 우리가 가져갈 건 꽤 될 거야. 어머니 몫은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양원 비용으로 10년은 쓸 수 있을 거야.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성호와 지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지연이 몰래 서점에 와서 장부를 촬영하고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까지 설명해 볼 수 있겠니?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여전히 저항해 보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맞지만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날 위해서?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나이에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점 운영도 적자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현실적으로? 은주가 지연의 말을 끊었다. 내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게 뭐야?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는 게 현실적인 거야? 성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도 가져야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거니? 희생이 아니라 서로 외면하자는 거죠. 지연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말에 은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외면?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평생 일궈낸 것을 빼앗아가면서 외면이라고? 내 청춘과 추억이 서린 이곳을 돈으로만 계산하면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내 인생이야. 내 아버지와 함께 꿈을 키운 곳이고 너를 낳아 기른 곳이야. 수많은 사람들과 책을 통해 만난 소중한 공간이라고. 어머니, 성호가 말하려 했지만 은주는 계속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서점에서 숙제하고 새 책 읽으며 꿈을 키웠던 기억은 다 없어졌니? 그때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성호의 얼굴에 잠깐 미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지연이 그를 제지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라고? 은주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가짜 진단서 만드는 것도 현실 문제야?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지연이 당황했다. 그 부분까지 들켰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건 뭐야? 어머니를 속이고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야?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진 사람은 침묵했다. 은주는 눈물이 맺힌 채로 단호하게 말했다. 내 욕심대로 내 청춘을 팔 순 없어.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은주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성우와 지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기미수와 재산 침해 혐의로 신고했어. 은주는 경찰관에게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넘겼다. USB에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지연이 촬영한 장부 사진까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성호가 다급해졌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모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경찰관들은 성호와 지연을 조사를 위해 데려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2 사람은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다. 서점이 다시 고요해진 후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긴 싸움이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훈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이제야 정말 괜찮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편안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은주는 서점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책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터전이 될 것이다. 어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내 것을 지킨 거잖아.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주는 서점문을 열고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 배움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도 다시 살아났다. 이 서점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지식과 꿈을 전해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6개월이 지났다. 서점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를 되찾았다. 은주와 도훈의 일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용기 있는 할머니의 서점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어머님,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도훈이 계산대에서 책을 포장하며 말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그는 여전히 지하에 살면서 은주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하루에 30명도 넘게 와. 은주는 뿌듯한 표정으로 서점을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점이었다.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책을 사러 오기도 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동화책을 고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중학생 2명이 들어왔다. 6개월 전 처음 만났던 그 아이였다.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우리 예비 역사 선생님이구나. 친구도 데려왔네. 네. 제 친구도 책 좋아해서요. 여기 정말 좋다고 자랑했어요. 아이들이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책을 고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들이 은주가 서점을 지켜낸 진짜 이유였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도훈이 물었다. 최근에 서점 한편에 작은 커피 코너를 만들었다. 손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고마워. 그런데 도훈아, 너 이제 3학년 될 텐데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아직 시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도훈의 대답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출판사에서 연락 많이 온다면서요? 응.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 은주와 도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담고 있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리, 가족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작은 상점들이 사라져가는 현실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였다.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성우였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성우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은주는 잠시 놀랐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성우구나. 들어와. 성우는 조심스럽게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니? 모든 것이요. 어머니를 배신하려 했던 것. 이 소중한 곳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까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인 것 같았다. 지연이는 이혼했어요. 결국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주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시작이라니? 제가 철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서점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고 어머니의 삶 자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성호는 서점을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성호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성호야, 네, 어머니.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지. 성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다만 조건이 있어. 이곳은 내가 살아있는 한내 것이야. 그리고 이 서점의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훈이한테 먼저 사과해라.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성호는 도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훈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성의 있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그날 저녁, 은주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이 서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세요? 성호가 물었다. 예전의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발전이라 거창한 건 없어. 그냥 이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럼 주말에 와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건 어떨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해주던 것처럼. 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좋아요, 어머니. 꼭 하고 싶어요. 한 달 후. 서점에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시간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성우가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져 갔다. 삼촌, 다음 주에도 와요? 한 아이가 성우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책을 가져올게. 성우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흐뭇해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도훈이 옆에서 말했다. 뭐가? 아드님이 돌아오셔서요. 가족은 역시 함께 있어야죠.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거야. 저녁 무렵 서점 문을 닫으면서 은주는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책을 산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만 한 사람도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은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성호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배움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은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을 되뇌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배움이 단순히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도 배움은 계속된다. 내일도 서점 문을 열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은주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이곳에서 자신이 평생 사랑한 책들과 함께